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서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쓰면서 엄단할 것을 천명했는데요. 정치권의 공방이 예고된 상황에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선봉에 섰던 태양광 사업에 어떤 영향과 변화가 생길지 금요 경제토론에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고정 패널 오셨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태양광 사업 비리 상당히 지금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번 국무총리실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현재까지 이번 국무총리실 발표로 확인된 태양광 산업 비리 어떤 위법 사례 어느 정도 지금 밝혀졌습니까? 그러니까 총리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예. 그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예. 12곳을 표본 조사했는데 예. 부정 건수가 2,267건 그리고 그리고 금액으로는 2,616원에 이제 부정 사용 사례가 있었다. 예. 그래서 전수조사로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예.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실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총리실 발표와? 예. 총리실이 그 일종의 이제 실사를 포함한 그 표본 조사는 12곳을 했지만 나머지 226개 지자체 전체에도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 들여다봤고 이 2,267건이라는 건 전국 226개 지자체 전체를 통틀어서 부정 건수가 2,267건이고 12곳 표본 조사한 12곳만 따지면은 한 400건 227건 된답니다. 그리고 부정 사용 금액도 이건 전체 금액이고 예. 12곳의 표본 조사한 대상의 부정 사용 금액은 한 401억 원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226개 지자체를 포함하면 뭐 1,400여 건의 부정 사용 사례가 더 있고 한 1,800억 원 정도의 부정 사용 금액이 있다. 그래서 총리실의 발표가 좀 과장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총리실에서도 보도자료 제목에 그리고 보도자료 타이틀 앞에 이제 좀 이렇게 좀 강조해서 쓰는 내용 중에 그 226개 지자체의 그 서면 전수조사를 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실상 시인을 해가지고 약간 이게 숫자 부풀리기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일단 총리실 발표로만 보면 12곳의 표본 조사로 한 2,200건의 위법 그리고 불법 집행된 돈은 2,600억. 그러니까 전체를 조사했더라면 도대체 몇 조나 이 불법이 됐겠냐 이런 지금 단순 산식으로 보면 한 4만 건에 4조 원 정도 부정이 있을 거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그 자료로만 보면 근데 이 전력 그 기반 기금에서 예.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총 투자한 금액이 2조 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번에 2,616원이 예. 부정 사용됐다고 확인이 됐는데 이게 12곳 지자체가 아니고 예. 226개 지방자치단체 전체 그 서면 조사를 한 결과라는 게 양이원 의원실의 주장입니다. 양이원영 의원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 태양광 사업의 집행이 이 중앙정부에서 됐지만 여러 군데서 되니까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거대한 규모로 뭔가 막대한 불법 부당 지원이 있었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교묘하게도 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5년 동안 무수히 많은 제보와 또 그와 관련된 기사들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지들을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 또 임야를 막 깎아서 뭐 거의 산사태가 나기 우려가 있을 정도로 태양광 패널로 가득 채웠던 사례. 또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원래 이제 버섯 재배를 할 경우에 허용해 주는데 농지에 네. 뭐 버섯은 키우지도 않고 이제 네. 겉에 패널만 갖다는 사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었고요. 저도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는 산업발전 기금과 관련해서 예. 전력산업 기반 기금과 관련해서 이제 주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2년 전인가요? 서울시에서 왜 허인혜 씨라고 해서 서울시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한번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지자체마다 태양광에 대해서 별도 재원을 갖고 또 지원하는 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양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불법 대출이나 이런 위장 이런 것들을 좀 적발해낸다면 저는 뭐 국무총리실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요한 건 이게 정부가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조급하게 5년 안에 실적을 내기 위해서 돈과 사업의 물량을 이제 막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정책 몬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책 몬스터. 네,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 전환 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예. 또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민간에서 또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으로 약간 달콤하게 유혹하는 형태로 네. 또 실적을 늘리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꼭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이런 보조금만을 겨냥해서 회사들을 설립했다 다시 또 없앴다 하면서 옮겨 다니는 보조금 사냥꾼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는 대통령이 이런 이권 카르텔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사실은 좀 이렇게 센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보조금의 탈로 또 위법한 상황 자체를 좀 이번 차에 엄벌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에 지금 부당 집행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부당하게 집행됐다. 이권 카르텔이라는 어떤 조직적인 비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무조정실이 실태 조사를 한번 한 거였고 아마 이게 이제 전수조사로 확대되거나 감사원 감사 뭐 이런 단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의 그 말씀으로 이게 바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저는 일종의 이제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출 수 있어서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흔히 카르텔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어떤 조직적인 비리 네. 이런 것들이 개입돼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와 또 관계 당국의 관리 부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리 부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 이런 류의 도덕적 해이나 관리 부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녹색 성장 사업 관련해서 그때도 이제 정부 기금이 동원이 됐는데 상당한 모럴 해저드가 있었고 예. 또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른바 벤처붐 조성을 위해서 이제 벤처 사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세간의 눈먼 돈이다. 그 벤처산업진흥기금이라는 게 많은 이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거든요. 이번 사례도 저는 그와 유사한 거라고 보고 당연히 저는 뭐 지난 정부의 이게 이제 중심 사업이었던 뭐 그로 인해서 정치 탄압이다 이런 논란이 설사 벌어지더라도 철저하게 감사하고 수사할 건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어떤 조직적인 카르텔로 규정하고 또 바로 수사로 전환하라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간접적으로라도 내는 건 가뜩이나 지금 지난 정부를 향한 전면적인 사정 정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의 눈길이 있는데 그건 조금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표현, 대통령이 표현하신 이권 카르텔의 비리는 좀 뭔가 이 사정의 방침을 정해줘서 좀 과한 것 아니냐 그런데 원래 이번 조사가 사실 윤석열 정부에 시작된 건 아니죠. 전 정권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태양광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에서도 제기가 됐고 아마 이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 정도의 위법 사항이면 이제 수사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덕적 해이 참 많죠. 보조금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가 정권마다 있어 왔는데요. 거기에 공통점을 보시면 예. 사실은 이거는 정권이 주력으로 하는 국정 과제다.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우리 지자체에 누가 있다. 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암묵적인 연계 이런 것들이 없이는 사실은 이루어지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면 항상 정치권에 또 좀 몸담았던 분들이 그런 사업체에 가 계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이게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예. 공약에서 이 얘기도 나옵니다. 그때도 아마 어떤 이와 비슷한 그 이권 카르텔을 유추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좀 들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거를 어떤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또 공약을 하셨고 예. 이번 결과를 갖고 그걸 더 한번 확인하는 그런 순서였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비리를 파헤치다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약간의 지지율 하락이 관련된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또 태양광 비리 관련으로 인해서 다시 전 정권의 어떤 걸 좀 화력을 다하는 모습
그렇게 좀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통상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임기 초에 지난 정부의 뭐 부정이나 비위를 예. 대상으로 한 사정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현 정부가 그러니까 새로 생긴 정권이 내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허니문 기간에 지지율이 높을 때 보통 그런 사정 정국으로 가도 그 예.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당의 이게 끊이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을 그냥 스스로 까먹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현 정부의 과연 국정 운영에 초점이 어디에 있냐 이게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기가 어려운 어떻게 보면 국정 동력이 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칫 이게 사정 국면으로 전환해서 신구 정권 간의 정면적인 충돌 또 야당과의 전면적인 충돌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이게 2017년도에 그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3020 비전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2030년까지 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 저는 그 첫 단추부터 좀 부실하게 꿰진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뭐 5% 약간 넘는 이런 나라인데 이걸 2030년까지 20%로 가야 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으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숫자를 올리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또 중앙정부도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거대한 부실이 만들어졌고 또 저는 이렇게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 강국이 된 배경에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있었거든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자격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또 뭐 부정 대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과연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 그런 요건이나 적격성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이렇게 마구잡이로 기금이 동원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 책임을 가리고 이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방법이 전 정권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수사를 하는 거냐. 그거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서 저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조사나 혹은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구 정권의 충돌 이런 관점보다는 이 국가에 정말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빼먹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거 보고 둘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권 카르텔이라고 했더니 지금 야당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느 멘트 한에도 전 정권 인사라고 얘기한 경우도 없고요. 또 심지어는 뭐 전 정권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문구도 없습니다. 근데 태양광 했더니 사실은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그런 옛말도 있듯이 저는 좀 지금 민주당에서 과대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사정 정국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느냐 뭐 이런 지금 비판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가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뭘 해도 사실은 경기를 살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 정부가 무슨 비전을 갖고도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경기가 살아날까? 저는 이 밑빠진 독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 지난 5년 동안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었고 경기가 너무 거품 경제였기 때문에 정말 무분별한 투자가 공공과 민간에서 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뭔가 새로운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기존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예. 또 새는 세금을 잘 지키고 밑빠진 독의 밑을 이제 새롭게 교체하는 일을 한다면 저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정 국면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좀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좀 과도하다. 과도하다 예. 그런 거죠. 이렇게 국민 혈세가 낭비된 사례가 있다면은 뭐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박원순 의원도 이제 공감을 하시는데 그럼요.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재생에너지 이를 사용량을 늘려야 되는 게 기후 환경에 대비해서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타격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알리백을 네.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죠. 가입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세계적인 추세를 외면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알리백과 같은 예. 그런 이 에너지 전환 계획이 없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칫하면 이제 국제적인 서플라이 체인에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걸 의식한 행보라고 보는데, 근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어쨌든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난 정부의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의 부실한 면,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지난 정부가 사실 뭐 탈원전을 선언만 했지 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2080년 탈원전하는 로드맵이기 때문에 실은 별로보다 실효성이 없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그걸 좀 부풀려서 비판했을 뿐이지, 이런 국제적인 이 에너지 전환에 우리는 어떻게 이 조응할 거냐, 이런 계획은 좀 뚜렷하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칫 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어쨌든 실효성 논란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나 투자를 늘리는 이 방향성이 거꾸로 후퇴하는 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좀 우려스럽다,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또 이에 대해서 뭐 조사는 조사대로 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예. 이런 이 에너지 체계를 전환할 건가, 그런 걸 좀 분명히 밝혀야 그런 오해가 좀 불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에너지 사업과 이 태양광 비리는 별개의 문제로 잘못된 것은 파헤칠 것은 좀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는 그런 지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네, 금요경제 토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금융노조, 은행과 시중은행과 국채은행 노조가 주축이 된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했습니다. 오전 내내 광화문 세종대로가 정말 교통 마비가 됐는데요. 김연아 의원님, 이 금융노조 총파업 연봉도 정말 높던데 노조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글쎄요,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임금 인상률을 5.2%나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5.2%요. 네, 물론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다른 산업군과의 비교해 봤을 때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4.5일제 근무를 이제 1년 시범 사업 실시를 요구하고 있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은행들의 점포들을 많이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두 지금 전산을 다 어플로 하고 있고, 은행 거래도 다 어플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화폐가 오고 가는 것보다는 전자 상거래 안에서 이제 그런 전자화폐들이 움직이는 게 많다 보니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아요. 점포가 줄어드는 것은. 네. 근데 저는 이게 노조가 이렇게 점포를 폐쇄하는 것을 반대만 할 수 있는 일일까? 결국 저는 이건 큰 흐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부터도 이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점포를 줄이기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예. 결국 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은행 종사자들이 좀 다른 기술 교육이나 또는 업무 능력에 대한 다른 교육들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이제 어플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든가 이런 쪽으로 업역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한 거지. 예. 그런 거 없이 지금 점포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럼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좀 다른 산업군도 다 지금 이런 비슷한 형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 업종의 좀 이기주의 같은 것들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광화문에 잠깐 있다가 왔는데 뭐 차가 막혀가지고 꼼짝을 할 수 없었어요. 네. 물론 다 어렵죠. 그러나 지난 코로나 상황 동안에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 또 최근에 제가 연예인 활동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예인에서도 뭐 BTS나 또는 기생충이나 뭐 오징어 게임 이렇게 빅히트를 치신 작가나 감독, 연기자들도 있지만 뭐 보조금도 못 받고 진짜 3년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뭔가 내 거를 주장하기보다는 또 경기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 고통을 좀 감내하고 분담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좀 나온 얘기들은 저는 조금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예. 또 일명 힘든 국민들이 봤을 땐 너무 배부른 소리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노조의 요구가 조금 국민들의 지지를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요구 사항 중에는 뭐 임금 피크제 개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이런 것도 있던데 우리 박원순 의원님은 지금 금노에 오늘 하루 일단 총파업을 한 거잖아요. 예, 하루긴 시한부. 하지만 총파업의 어떤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여론의 눈총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파업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파업 참가율도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한 9% 정도 파업 참가했다 그러고, 이제 주요 시중은행, 주요 상업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도 파업 참가를 하지 않은 것 같고, 주로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혹은 국책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또 캠코라든지, 근데 이런 데에서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쪽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업은행 부산 그 이전 이슈도 있고, 또 공공기관 지금 혁신안 정부에서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르면 뭐 인력 감축부터 시작해서 예산 감축 뭐 여러 가지 그 일종의 이제 군살 빼기 계획이 있는데, 노조 입장에서는 뭐 더 뺄 군살이 어딨냐, 이런 반발이 상대적으로 국책은행이나 공공기관의 파업 참여는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좀 높은 이런 양상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뭐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게 파업까지 하면서 지금 임금 인상을 요구할 상황인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고액연봉자들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그다지 이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또 주 4.5일제 근무 시범 실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뭐 단협 사항이 아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정부 정책 사항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걸 단협으로 어떻게 논의하냐라는 게 이제 사측의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장기적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해 나가야 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이건 이제 충분한 그 연구 또 노사 간의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좀 숙성됐을 때 전환이 가능한데, 당장 이걸 내고 파업한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공감대가 얼마나 있을까 싶고,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좀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안심전환대출 이 상품을 시중은행이 내놓기 시작한 지가 뭐 불과 한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상대적으로 창구가 많이 붐빌 텐데 뭐 4.5일제 이런 걸 하면은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비판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업점 폐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은행원들의 고용 불안을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시민들의, 은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권 문제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고령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직도 온라인 뱅킹이나 인터넷 금융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데, 그분들은 이제 은행을 방문하고 영업점을 또 창구 업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 그런 어떤 폐쇄를, 영업점 폐쇄를 반대하는 주민들 서명운동이나 이런 사례가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은행도 이거를 뭐 그 장기적인 전략으로 영업점을 줄여나가고, 그럼으로써 비용을 줄여나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충돌이 벌어지거나 그런 반대에 부딪혔을 때 무작정 그걸 밀고 나갈 게 아니고 충분한 어떤 그 지역사회의 합의나 이런 여지를 두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아마 파업이 저는 올해 뭐 오늘 1시 시한부 파업이고 2차 파업도 요구사항이 관찰이 안 되면은 예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 분위기로는 2차 파업 가기 어려워 보여요. 또 지금 파업 참가율도 그렇고. 그래서 적정선에서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이제 주 4.5일 하니까 주 36시간이거든요. 이게 뭐 물론 근로자들이 일을 조금 하고 생산성을 훨씬 높이고 급여를 제대로 받는다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고임금 직종의 은행원들이 이렇게 일을 좀 적게 하자. 지금도 은행 오후 3시 반에 문을 닫아요. 코로나 때문에 1시간 단축했잖아요. 그걸 늘리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 가려면 오후에 뭐 반차라도 내야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를 은행원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심지어는 요즘은 콜센터 전화도 특정 시간이 넘으면 6시 넘으면 콜센터 전화도 걸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24시간 콜센터라는 것도 아주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이제 운영 안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접근성, 금융 접근성에 대한 뭐 노약자들 또 고령자분들에 대한 서비스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좀 이번에 주장을 한 거 보면 좀 상충돼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줄인다고 하면서 점포 수는 또 줄이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지금 하나는 또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취사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저는 이제 고령층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사회 전체가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라는 걸로 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금융도 여러 금융기관들이 한 곳에서 이제 보험도 지금 한 보험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의 보험을 같이 관리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뭐 동사무소 같은 데다가 하나 은행 점포를 내서 여러 은행들의 업무를 같이 도와준다거나 그리고 또 노인들의 금융거래라는 게 대부분 뭐 복지, 수당, 세금 내고 뭐 약간 그런 것들이고 대부분의 일상 간의 자금이체 이런 것들은 또 자녀들하고 많이 연결돼 있어서 대부분 또 도움을 받고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떤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가장 첨단 부분에서 일하고 있다는 금융업계 종사자분들께서 이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고요. 네. 지금 물론 물가가 오르고 또 집값도 오르고 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도 노조로서는 물가 오른 부분에 대한 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주변을 보라는 거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 나홀로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에는 여건이 너무 좋지 않고 큰 시대적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미리 준비하는 좀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은행원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서 오늘 총파업을 했는데 뭐 아까 시민의 반응도 그렇게 뭐 좀 따뜻한 편은 아니고 오히려 싸늘하게 지금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은행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소상인들은 빚이 늘고 이자 부담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이익은 굉장히 또 많이 냈죠. 그러니까 이익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면서 어려운 시절 돈도 많이 벌고 임금도 더 올려달라, 일도 적게 하겠다. 이 문제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죠.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렇게 파업할 여력이 있으면 은행의 높은 예대마진 문제나 노조가 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라. 이런 다소는 이제 비아냥되는 그런 여론도 저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의 모든 사실은 업종에서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이익을 그동안에 많이 낸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이 금융은행이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그 결국에는 이제 예금자들의 돈이고 고객들의 돈인데 그에 대한 적절한 환원 조치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게 이제 예대 마진에 대해서 은행별로 다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긴 했습니다만 별로 그게 크게 체감할 만큼 예.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금융노조도 이제 그런 어떤 여론을 의식해서 요구사항을 뭐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당한 요구사항은 요구를 하더라도 이걸 이제 파업이라는 상황까지 파업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뭐 협상이 다 결렬되고 거의 마지막 그 수단으로 선택하는 건데 대한민국 노동조합 운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파업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인 의미의 파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뻥 파업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금융노조 요구사항도 들여다보면 저게 파업까지 할 만한 그런 요구사항이냐라는 점에서 봤을 때 조금 이제 좀 그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국책은행과 민간 시중은행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체감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민간 시중은행들은 그런 여론도 고려해야 되고 또 지금 좀 이슈가 그렇게 당장 절체절명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로 인해서 시중은행 업무에 아무 차질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국책은행이나 공공기관들 문제인데 그 문제도 어쨌든 노사 간에 또 그 사측이라는 게 정부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또 한 번 저런 파업이 재현되면 아마 더 여론이 차가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오늘 은행노조의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금융노조 지도부가 올해 이제 바뀌니까 늘 지도부의 일부는 또 정치권으로 가던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 지도부 교체와 조금 관련된 게 아닌가, 좀 목소리를 더 내야만 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약간의 기싸움도 네.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네. 특히 이번에 이제 국책은행들의 예. 이 파업 참여율이 좀 높은 것을 보면 이제 국책은행들의 이제 기관장들이 또 정부나 정치권하고 연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예. 어쨌든 국책은행 그러면 민간은행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예. 또 국책은행이면 사실은 더 국민들에게 대국민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본인의 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국책은행이 앞장서서 이렇게 파업에 동참하고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 앞에 좀 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노사의 파업에 대해서 물론 노사 간에 합의할 일인데 혹시 뭐 정부나 금융당국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있을까요? 어쨌든 비상계획은 수립해 놓고 파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뭐 파업 참여율도 크게 높지 않고 은행 업무나 시민들의 어쨌든 이 금융에 어떤 차질을 주는 건 아니어서 다만 이제 그 국책은행 내지는 공기업들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조금 책임 있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산업은행 이전 문제 같은 건 워낙 큰 이슈여서 그걸 당장 뭐 노조하고 협상해서 정부가 하려던 걸 안 하고 이러기는 어려울 텐데 이제 공공기관 혁신 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모든 공공기관에 모두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들이 적용될 수 없거든요. 여러 가지 공공기관별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 금융 쪽 공공기관이나 국책은행들의 그런 사정은 없는지 이런 걸 정부도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어쨌든 노사가 좀 긴밀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태양광 비리, 금융노조 총파업 관련된 금요경제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